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극심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여줬던 국민의힘.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극적으로 봉합됐죠. 이를 두고 민주당 쪽은 또 한 번의 정치쇼다, 완전한 화합인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이재명 후보는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어 다행, 이렇게 평가하면서 정책 알리기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NFT, 대체 불가 토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NFT를 직접 발행해서 선거자금 모금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잠시 후에 민주당의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이번에 맡은 박영선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정찬호 씨. 네, 현재 고속도로 상황 평소 주말에 비해서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주요 노선에서 외곽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은 부산 쪽 정체가 두드러지는데요. 서울 요금소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7km 구간 불편한데, 주말답게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까지의 정체가 13km 구간이나 어렵습니다. 서해안선은 목포 방향 정체가 특히 긴데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로는 6km 구간 답답합니다. 중부선은 남이 방향으로 하남 만남의 휴게소부터 산곡 분기점까지 5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주말이면 외곽 방향으로 막히는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 상황 지금은 괜찮은데요. 영동선은 강릉 쪽 서창 분기점부터 월곶 사이의 불편함 조금 좀 사라지면서 편하게 지나실 수 있겠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도 전 시간대 밀리던 화도 부근의 정체가 풀리면서 양방향으로 지나기 수월합니다. 오늘 강원권을 포함해 일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엔진 과열이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장시간 운전하신다면 한두 번씩 휴게소에서 꼭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국민의힘이 제일 시끌시끌했으니까 그거부터 정리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일단 홀로 서기를 했었죠.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루도 안 돼서 이준석 대표랑 또 부딪히고 그랬었던 거죠.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깜짝 선대위 해체를 선언을 했거든요. 예. 네, 이게 깜짝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윤석열 후보랑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윤 후보가 몰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자신만 빼고 모두가 물러나는 그런 해체를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줄사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이틀간 숙고에 들어갔어요. 예. 수용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이틀간의 고민을 끝낸 다음에 수요일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수용을 안 한 셈이 됐습니다. 즉 김종인 위원장까지 모두 물러나는 그런 완전한 선대위 해체를 하자, 이렇게 밝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결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원래 선대위가 메머드 선대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었는데 6개의 총괄본부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대위를 해체를 하고 선대본부 1개만 남기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개의 총괄본부 그중에 하나보다 더 작은 규모로 줄여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가 회사로 비유하면 회장으로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이사, 그리고 그 밑에 총괄본부장이라는 6명의 임원이 있는 좀 이렇게 큰 조직이었다라고 하면은, 예. 선대본부 체제는 윤석열 후보가 회장하고 대표이사도 맡고요. 그 밑에 바로 팀장을 두는, 그 팀장이 선대본부장격이 될 텐데요. 네. 그런 좀 슬림한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총장으로도 겸직을 맡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도 내정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 또 부딪힌 거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협의사항이라서 합의사항은 아닌데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보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안건 자체를 올리지를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왜 사전에 미리 협의를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의원을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받아들였을 텐데 언론 보도를 보고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좀 반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철규 부총장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제 그간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 후임 인사다. 윤핵관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인사는 협의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철규 부총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당무 우선권, 이제 대선 후보가 모든 걸 우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 이제 물러나야 된다. 퇴진안을 결의하자. 막 이렇게 시끌시끌 하다가 극적 봉합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요일에 윤 후보하고 이 대표 사이에 갈등이 방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더해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표의 퇴진을 사실상 결의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거든요. 예.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인사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점도 있고 또 이 대표가 그간에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당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발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그런 사건도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연습 문제 논란이에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가 쇄신안을 내놓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하나 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지하철역에 앞에 가가지고 출근길에 인사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인사 일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목요일 아침에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걸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원래는 연락 받았으면은 예전에 이제 옷 같은 거 같이 입고 사진 찍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연락을 못 받아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준석 대표가 무운을 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소위 손절할 때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비꼬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예.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은 너무 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이제 기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간의 감정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이 대표가 파업도 했고 또 선대위로 떠났잖아요. 이런 걸 문제 삼아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 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비공개로 의원들과 논박, 토론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밤 8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를 찾으면서 갑자기 모든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와서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가 아니냐. 과거는 있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잘해보자라고 했고 특히 모든 것은 제 탓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세 번째로 도망을 가면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건 이제 처음에 파업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선대위를 떠났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면서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서로 포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평택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총회에 있던 그날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그 현장까지 자신의 전기차로 윤석열 후보를 태우고 가겠다라고 해서 같이 타고 그 일정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봉합 이후에 이제 지지율 빠진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어요.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등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선거운동도 많이 못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요. 예. 그래서 어제부터 긴급하게 일정을 수행을 했던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부르죠. 세계 노선을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일단 1기 GTX 노선은 좀 더 연장을 하고 2기 GTX 세계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역세권의 주택 공급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윤 후보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수도권 외곽 지역에 GTX가 들어서게 되면은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서 선택을 안 했던 사람들도 외곽 주택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동시에 그쪽에 또 공급도 늘어나게 되니까
집값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는 아침에 지하철 출근 체험도 어제 했거든요. 네. 서일준 비서실장이랑 둘이서만 지하철을 타서 김포 풍무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오는, 그래서 이제 당사로 출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예. 9호선을 이용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좀 많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대장동 의혹을 좀 겨냥을 한 거고요. 그 과제는 피해자들을 좀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피해자들도 굉장히 기막힌 사연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만나건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장동에는 얼마 전에도 한 번 갔었으니까 확실히 여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 그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 젠더 이슈를 건드리는 그런 행보들을 보인 바가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세 후보의 행보가 좀 엇갈렸죠? 맞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좀 젠더 이슈로 맞붙는 그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페미니스트 유튜브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닷페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좀 의도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취약한 계층이 20대 여성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날 페미 유튜브를 출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일각에서 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나쁜 이야기라도 들어야 한다. 아예 귀를 막자. 접근도 하지 말자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페이스북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의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조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 혹은 뭐 이대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20대 남성들이잖아요. 예. 이들의 표심을 공략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원 사격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비교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가 보고요리에 도전 중인 듯한데 무운을 빈다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아까 무운을 빈다라는 건 조금 비꼬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고요리는 이준석 대표가 좀 다루기가 까다롭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젠더 이슈를 지칭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압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 요리하다가는 그 독 때문에 다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역풍을 예. 맞는다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여야 거대 양당 후보가 나서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처럼 비슷하게 여성가족부 강화 이렇게 똑같이 7자를 적었는데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그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이게 또 시끌시끌한 이슈가 됐어요. 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탈모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이재명 후보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탈모인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인데 뜨겁게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화답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약은 이 검토안은 처음에는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 대책위에서 내놨거든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는 2030 세대들이 주축으로 돼서 공약을 건의하는 그런 팀입니다. 예. 여기서 제안이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혹시 탈모 갤러리 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홍이 커졌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의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 15초짜리를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다. 이제 그 탈모인들을 좀 겨냥한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두고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를 해봤을 때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다른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좀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 탈모는 보건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연간 1,000억 원 정도면은 지원이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 일부를 지금 건강보험으로 보전을 해주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요. 1년에 한 번 하면 뭐 보전해 주죠. 네, 이제 요거를 예로 들면서 그때는 퍼주기라고 공격을 안 하더니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약으로 확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외 외신들도 이거는 보도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도 좀 물러서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또 강조했네요. 네. 그제 저녁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연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자신의 대표 브랜드를 꺼내놓은 거고요. 일단 토론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편적 국민소득은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간 2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25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임기 끝날 때까지 점차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예.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이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봤을 때 20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한 해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정책도 이제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가 강하면은 좀 유연하게 가겠다. 이런 입장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것도 사실 벌써 했던 이야기긴 하죠. 맞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크게 올라간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이슈가 나오는데 일단 뭐 안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이죠. 네, 계속 그런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고 그 지지율의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에게 흡수된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안 후보 지지율이 10%대로 상승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전해드리면은요. 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6%,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6%,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15%를 기록을 했거든요. 15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갤럽에서 3주 전에 했던 조사를 보면은 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했고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는 야권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당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지율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단일화에 대해서 물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즉 단일화 뜻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코로나19 현황도 짧게 좀 짚어주시면.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3,510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랑 비교하면은 900명 정도 줄어든 숫자예요.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많이 감소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보면 3,000명대가 5번, 4,000명대가 2번이었거든요. 평균으로 보면 3,682명이었는데 지난주 전해드릴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정부가 보기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고 또 부스터샷, 3차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영향을 준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긍정적인 수치는 위중증 환자인데 오늘 838명 발표가 됐거든요. 사흘 연속 800명대인데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는 1000명대였어요. 그래요.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예. 그래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위중증 환자 줄면서 병상 가동률도 내려갔는데 이게 그제 5시 기준으로 집계한 걸 보면은 전국 평균이 49.1%입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이죠. 네. 네. 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먼저 윤지수 씨.
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밤이 되면 인천과 충청남도 지역은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내일은 수도권,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단계에 이르는 탁한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지방과 부산, 울산, 대구, 일부 경상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한 곳에 오늘 비예보, 눈 예보가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때문에 주로 중부지방과 경상도 북부 내륙 지역에 내릴 텐데요. 경상북도,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동부, 강원 영서 지역, 충청북도 북부는 일부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서울은 5도, 부산 지역은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1.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상황입니다. 김한나 씨입니다. 네, 오늘 고속도로는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혼잡한데요. 점차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함남에서 서초까지, 또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부근 7km 정체고요. 다시 천안 부근에서 13km 사이에 차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부근에서 짧게 서행하다가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평창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부근으로 2km 정체고요. 이전에는 마성터널 부근에서 8km, 또 원주 분기점 부근에서 9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 부근에서 서하남까지 8km 어렵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선 목포 쪽 팔단 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 내려갑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후보 지지율이 역전되고 또 국민의힘 선대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발빠르게 이 정책 중심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시죠. 이 민주당의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박영선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저 작년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 토론 사회제가 보고 그리고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떨어지시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국 다녀왔습니다. 네, CSIS에서 수석 고문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왔습니다. 예, 네. 예. 이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회라는 걸 만들자 이 제안을 아예 박영선 위원장이 하셨어요?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가 하신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한 건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아마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예. 네. 원래 이재명 후보랑은 그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에 그 당시에 성남시장 나오셨을 때부터 예. 제가 지원 유세도 많이 갔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성남시장 처음 출마하셨을 때 지원 유세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 시장 나가니까 지원 유세 좀 와주세요 한다고 다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약간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특별한 사람으로요? 굉장히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 남다른 통찰력이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던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좀 이렇게 고치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뭐 네. 사실 그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지사 하면서도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실현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남시장, 성남시민 또 경기도민들께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때때로 요즘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도 새로운 그 착안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예, 예.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덕분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최근에 지지율이 좀 상당히 그 뭐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만 상대편이 좀 떨어지면서 역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언제쯤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저희가 1월 달에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설명하면서 정책으로 승부하면 예. 설이 됐을 때쯤 그때쯤에는 확실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중심으로 간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참 됐잖아요. 정책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은 설정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저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임팩트의 정책 그것은 아직 그렇게 많이 선보이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요? 좀 굵은 거로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이 세제 개편 등등 다 많이 해놨고 네. 또 최근에는 생활 밀착형이다 그래서 예. 탈모제 이거 건강보험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다 싶은 게 아직 없었다? 그건 아니고요. 좀 더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은 현실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탈모 정책은 정말 생활 밀착형 정책이고요. 예.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좀 예. 강하게 선보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지향형 정책이 디지털 혁신 대전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재명의 메타 정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 그동안 정부. 메타 정부.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깔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그동안 전자정부가 1.0, 2.0 업그레이드 됐었고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멈춰 섰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디지털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예. 전자정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크라우드를 사용할 공공기관이 크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추격당한 가장 중요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메타 정부를 선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메타 정부가 끌고 가는 메타 경제 이것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춘 거를 꽤 오래전 일찍부터 시작했고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 여러 곳에도 수출도 하고 막 그랬던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정부가 한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네. 온라인 상에서 거의 모든 정부 관련 업무나 무슨 서류 발급 등등을 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랑 메타 정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메타 정부는 가상 세계가 도입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어떤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예. 세계로 진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영토를 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해결하던 거랑 그거 다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 해결하던 것이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문자화된 형태의 플랫한 것이라면 메타 정부는 3차원, 3D 차원의 그 공간의 현실을 실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친숙하게 느끼고 예. 내가 그 장소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편리성들이 이제 국민들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각종 클릭과 문서 작성을 통해서 무슨 서류 발급을 받는다면 이제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원적인 전자정부이고요. 예. 3차원의 메타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메타정부입니다. 예. 네. 아, 뭐 말씀 들으니까 정말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획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그걸 딱 내놓으면 국민들이 아, 이거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조금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1월 11일 날 오후 2시에요. 예. 저희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그 출범식이 있는데요. 예. 그때 이것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일부. 네. 그러면 예. 아마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도 아 저거였구나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범식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합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모인 장소에서 메타 정부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시연할 생각입니다. 네. 예. 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아, 이거다 할 거다. 네. 저도 일단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예. 아주 굉장히 그 쉬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띈다. 그랬을 때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답답하잖아요. 이게 뭐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예. 그런데 메타 정부에서는 실제로 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는 공무원과 직접 대화가 가능합니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그런 어떤 그 공간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죠. 그 공무원도 근데 사실은 아바타죠. 그렇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바타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실제의 공무원과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예. 네. 그 메타 정부는 이재명 정부 집권 기간 안에 바로 그냥 됩니까? 시간이 물론 걸리죠. 그렇죠. 이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보화 예산을 전체 예산의 3%씩 책정을 하면 5년 안에 저는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박영선 위원장이 화제가 된 게 그 SNS에 올린 글을 그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요새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거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걸 거래하셨더라고요. 예. 뭐라고 쓰신 글인데 얼마에 파신 거예요? 그거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요. 2018년도에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렸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NFT화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원 정도에 팔렸고요. 제가 NFT 2호를 발행을 했는데 NFT 2호는 새해 인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 캐리커처를 하시는 작가님의 것을 합성을 해서 그 NFT 2호를 발행했는데 어제 이것도 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네. 그 인사 말씀하신 거는 모르지만 캐리커처는 하나의 예술적 가치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네네. 그 앞에 그 NFT 거래소 폐지하면 안 됩니다라는 글 그걸 왜 돈 주고 사죠?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만큼 아마도 이 NFT에 열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는 정말 기념이 될 만하다. 이런 가치를 부여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페북에 쓴 글도 NFT화 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줬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산 사람은 그보다 높은 값에 두고 또 팔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뭐 NFT로 선거 자금을 모금한다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NFT로 만들어서 선거 자금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FT라는 것을 디지털 기념으로 이제 발행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래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NFT 1호를 발행을 할까 하고 민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상황 자체가 소방관께서 그 연결식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그걸 좀 브리핑하는 게 좀 어떨까 해서 지금 현재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만큼 이 NFT의 경제, NFT라는 것은 메타버스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NFT 경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 예.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NFT 1호는 이미 완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완성돼 있습니다. 네. 뭡니까 내용이?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사인이 들어간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서 사인이 들어간 새해 인사 기념품입니다. 예, 네. 예. 빨리 살까요, 저도? 오파를 하시면 이제 만약에 아직 민팅이 안 됐는데요. 알겠어요. 그 오파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저만 해도 메타버스, 메타정부, NFT 이거 설명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장이 조금 더 이걸 이제 쉽게 친근하게 유권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장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건 그렇고 지금 상대당 얘기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다 찢어질 듯 하다가 가까스로 지금 이준석 대표와는 봉합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수축과 이완을 통한 하나의 김건희 이슈 잠재우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럼 일부러 그랬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미리 이렇게 반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막 싸우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고 극적 화해를 하기로 짰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으면 김건희 이슈가 저는 잠재워질 수가 없고 거기서 끊고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런 기회까지 했을까요, 그럼? 누군가 했겠죠. 너무 좀 음모론 쪽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긴 했죠. 서로 파열음을 내는 요소들이. 예. 그래서 점수를 잃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파열음만큼의 또 자신들이 의도했던 어떤 김건희 이슈를 잠재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저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떨어지는 하락세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선거 전략의 기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번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종의 기획이 있을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김건희 이슈, 그다음 윤석열 후보의 말 실수,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한 것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도부 내 파열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은 정치권에서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까요? 저는 하락세는 막았을 겁니다, 아마.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이것을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키려면 그러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긴 그것까지 주문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 실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수 저는 그거를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고 검사만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늘 내 말이 옳고 예. 내 앞에 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상대방을 늘 범죄자로 보는 예.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예. 그러니까 양쪽 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세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 부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숫자가 예.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선대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준 대로 김종인 위원장 표현처럼 연기만 하게 될까요? 연기하면 국민들이 또 그거 알죠. 그러니까 늘 가장 큰 그 선거의 어떤 중요한 기본은 진심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평생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진심을 국민한테 말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진심을 네. 말해야만 되는 게 선거인데 진심을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가 절반쯤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국민에게 노출된 것이고요. 예. 시간이 가면서 그 전체의 모습,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갑자기 오른 거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 빠진 게 그리 같다 이런 분석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럼 그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흔히 이제 반사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자기 스스로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인 경우에 이것이 늘 항상 신기루를 쫓는 모래성과 같은 이런 이제 지지율이거든요. 예. 근데 안 후보는 늘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신기루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 두 사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져야 단일화 이슈가 큰 그 초점을 받을 텐데 엇비슷해질 가능성은 그럼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단일화는요. 도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과연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도박과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이런 후보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특별히 이번 단일화를 도박이라고 부르시나요? 그동안에도 수차례 단일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일화로 성공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때의 단일화가 일단은 있었죠. 네네. 그런데 그때도 예상 밖으로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 후보가 됐는데요. 거기서의 그 노무현 후보의 그 상징은 뭐냐면 결국은 서민과 함께 뒹굴렀던 그 체화된 경험, 예. 그것이 이제 힘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단일화는 이것은 마치 도박판의 단일화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성, 그 진실성에 저는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송영길 대표는 왜 자꾸 안철수 후보 우리 쪽 단일화 얘기를 하나요? 안철수 후보의 그 새정치를 표방하던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보면은요. 예. 이분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보에서부터 태극기 부대의 극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요. 예. 그런데 송영길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은 예. 더 큰 민주당, 더 품이 넓은 민주당으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그런 포용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포용적 의미고 네네. 저쪽 당이 하는 건 도박이다. 그러니까 그쪽 당은 사실은 선거판이라는 판에서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 판을 좌지우지할래? 내가 이 판을 좌지우지할래?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 투사의 힘겨루기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10일 날 2시에 뭘 보여주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1일 날 오후 2시입니다. 화요일. 11일이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 맡으신 박영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에 뵙죠.